그죠? 한강물 아니면 한강뷰 이러면서 이런 테마주들, 이런 스토리텔링이 그럴듯한 숫자와 함께 포장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껌뻑 넘어가고요. 그게 사람들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이 회사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얻게 될 창창한 자신의 미래, 그리고 대부분은 한강뷰는커녕 그저도 못 하겠죠.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생겨먹은 시장이에요. 일단 이게 또 사이클이 왔구나, 내가 언제 내릴지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정도는 대비를 하시라.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 테마주 너무너무 많이 봤죠. 뭐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정치인 테마부터 우리나라 엄청나게 테마주가 많이 붙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언젠가부터 테마주의 이름이 붙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2010년 정도였는데, 그게 이제 차화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정류 화학의 약자죠. 또는 BBIG 들어보셨나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예, 어떤 물건도 아니고 주식을 이런 식으로 별칭을 불러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유명해졌다라는 거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뭐 예전에 1978년에 건설주 테마라든가 1980년대에 있어서 이 대중주 테마, 이런 테마들은 역사적으로 뒤를 돌이켜보면 그렇게 불리는 거지, 그때 사람들이 자기들 이름을 짓고서 이거 간다라고 외치는 건 결국은 인터넷 영향이 크지 않나. 이런 걸 저희들은 이제 내러티브라는 용어를 쓰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밤에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혹시 이런 괴담 기억나세요? 선풍기 괴담. 왜 이런 괴담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가? 과학적이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재밌거든요. 두 번째가 뭐죠? 선정적이잖아요. 이것만 사면 인생을 바꿀 수 있죠. 딴 거 볼 필요 없어. 이것만 하면 네 인생 바꿀 수 있어. 그리고 이 선정적인 이야기엔 스토리가 텔링이 들어가죠. 뭐죠? 이 회사들은 앞으로 끝없이 성장할 거고, 이 회사들은 앞으로 미래가 너무너무 창창하고, 이 회사들이 최고고, 이런 테마들 나올 때 나오는 채널들이 느껴지시죠? 국뽕 채널들이 나와서 한국이 세계를 제패할 거고, 뭐 우리나라가 최고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고고 하는 스토리텔링하고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테마주,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지만 그 뒤끝은 좋은 적이 없는, 가장 대표적인 게 차화정, 그다음 BBIG, 그리고 2015년에 그렇게 유행했었던 코스메틱. 그때 정말 제가 많이 기억나는 게 국민연금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어느 컨퍼런스에서 전 세계 주요 펀드 매니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한국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을 컨퍼런스에 참석한 글로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와서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을 대표하는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쫙 나올 줄 알았는데, 전부 나오는 게 LG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밖에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퀄트 애널리스트 왈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한국에서 주식이라고 생각되는 회사는 이 두 회사밖에 없다.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요? 그랬더니 그죠,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회사는 너무나 큰 경쟁에 직면해 있는 반면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독보적인 경쟁력과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중국 시장에서 거의 내수기업처럼 가파르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최고다. 8년 지난 다음 지금 어떻죠? 수많은 우여곡절을 우리 겪었어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럴듯해요. 그때 있던 사람들 중에서 반기를 드는 저를 보고서 같이 왔었던 한국의 펀드 매니저들이 저 사람 참 답답하네, 이런 식으로 저를 쳐다보던 그 눈길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란 게 그래요. 이런 테마주들, 이런 스토리텔링이 그럴듯한 숫자와 함께 포장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껌뻑 넘어가고요. 그게 뭐 10배가 올랐는데 100배가 올랐으니까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이 회사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얻게 될 자신의 이익, 자신의 미래, 창창한 이익. 그죠? 한강물 아니면 한강뷰 이러면서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한강뷰는커녕 그저도 못 하겠죠. 그러나 이 스토리텔링이 너무나 화끈하고 멋있기 때문에, 판타스틱하기 때문에 또 다른 테마들은 계속 발생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전에는 다 구전이죠. 누가 그 주식 사서 큰 돈 벌었다더라. 이걸 듣는 순간 사람들이 미치잖아요. 왜냐?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자, PD님이나 저나 비교 대상군이 있어요. 근데 그 비교 대상군들은 우리랑 비슷한 나이 또래이고 주변에서 이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주식 하나 사서 떼돈을 벌고 한강뷰 아파트를 샀다더라.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충동이 발생합니다.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쟤는 지금 어디? 한강변이 보이는 강남 아파트를 샀다고? 좋아. 그거 어디에서 벌었대? 그 테마라는데? 좋아. 아직 안 오른 거 뭐 있어? 리스트 좀 줘봐. 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괜찮은데요. 이게 주변에 있는 나의 중거 집단, 평가하는 집단들 있잖아요. 여기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또 인증을 한다. 밥을 산다.
미치는 거죠. 근데 이게 옛날에는 풍문으로 들으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인스타가 문제예요. 인스타에 계좌를 증명 올립니다. 그리고 또 뭐 하죠? 백통, 금통. 시계 자랑하죠. 저는 이건 뭐. 또 사진을 찍을 때 보면 항상 말그림이 그려져 있는 키를 딱 자동차 키를 놓고 찍죠. 독일 브랜드, 이탈리아 브랜드 막 이런 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나를 모방하고 싶어요. 저 길이 정말 옳은 길이냐 아니냐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세상, 특히 SNS가 보급되면서 남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다더라. 그리고 나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하면서 순식간에 엄청난 세를 불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공급과잉이죠. 이게 대표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화장품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그때 뭐 연예기획사 하나가 갑자기 자기 회사에 속해 있는 수많은 한류 스타들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화장품을 만들면 대박이 날 거라면서 화장품 산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돈을 끌어모았어요. 주가가 그날 상한가 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꼭지구나.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 암만 우리나라 화장품 잘 나간다 그래도 이렇게 수백 개 기업들이 전부 다 뛰어들 정도면 이거 공급 과잉되지 않겠나.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는 순간 이 공급 과잉들은 전부 다 재고로 돌아올 텐데 이거 나중에 어떡하나. 이거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한 건데 투자자들이 사업을 되게 쉽게 본다는 거죠. 막 새롭게 사업에 진출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설화수와 후를 만들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어를 차지할 거라고 믿는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회사가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높은 브랜드 가치와 그리고 아주 고가 이미지를 깨트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화장품 업계가 만만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벌써 느낌이? 결국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새로운 투자자들이 새로운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할 때 그게 상한가를 친다는 자체가 시장의 사람들이 그 투자를 되게 만만하게 본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산업이 미래에 어마어마한 공급 과잉에 시달리게 될 거다라는 걸 간과한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또 이걸 잘 보여주는 게 태양광 업계잖아요. 우리나라 태양광 업계의 대표 주자인 OCI 같은 경우 보면 주가 보면 너무나 끔찍하게 많이 빠졌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만 태양광을 낙관한 게 아니고 전 세계 투자자들, 뭐 독일에 있는 큐셀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해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성장했지만 시장의 성장 속도보다 증설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태양광 패널 가격이나 폴리실리콘 가격 이런 것들이 계속 빠졌잖아요. 결국 회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경영을 잘하더라도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공급 과잉의 저주로 돌아오면서 시장이 붕괴되고 경제도 큰 피해를 받았죠.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승자가 됐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전 세계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 용량 순위를 보면 1등부터 10등 사이에 9개가 중국 기업이. 그만큼 힘든 거죠. 진입장벽도 생각보다 낮았던 거죠.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산업에 대한 테마주 이름이 붙고 전 세계 또는 우리 전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걸로 전부 다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들이 막 들리면서 신규 사업 진출들을 선언하는 기업들로 넘쳐나고 실제로 용량의 증설들을 투자들을 위한 자금의 조달들이 막 본물을 이루기 시작하면 이게 또 사이클이 왔구나. 내가 언제 내릴지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정도는 대비를 하시라. 이게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에너지가 공급되는 동안은 가요.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어디서 끝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케인스가 굉장히 유명한 조언을 남겼잖아요. 버블은 당신의 생각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장기라는 당신이 죽을 때까지 안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게 무서운 거고 힘든 거죠. 이런 테마의 스토리텔링의 유동성까지 제공이 되면 그러니까 저금리라든가 아니면 시중장급의 대거 유익 같은 일이 벌어지면 펀더멘탈 수준을 넘어서서 몇 배, 뭐 이렇게 예전 루보 주가 한번 보시면 알잖아요. 실제로 존재했던 주가인가 싶을 정도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시장에서 겸손해야 되고요. 어떤 테마가 불길처럼 올라가고 있을 때 그 테마에 대해서 저는 별로 말을 안 하는 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는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건 제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공한 작전을 잘 빠져나온 사람은 칭송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새로운 재벌이 되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생겨먹은 시장이에요. 일단 주주중시 경영 그런 거 없고 재료 테마에 열광하는 어떤 분위기에 또 SNS, 인터넷까지
잘 확산된 데다가 시중 부동자금까지 막 돌아다니는 여건까지 확산되면 여기다 뭐 심지어 또 정책까지 붙어버리고 그러면 이건 엄청나게 큰 열기를 일으키고 몇몇 사람들의 팔자를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시세를 유발하기도 하니까 너무 고점을 그렇게 단정 짓지 말자. 그리고 이런 시장은 우리나라 앞으로도 저는 계속 된다. 또 볼 것이다. 너무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마시라. 또 온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